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또 헌법에서 기본권이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나 많이 접하는 내용이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으며 고대의 정치부터 현대의 정치까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이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정치 권력과 관련된 내용들, 정치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정치 권력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치의 의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정치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넓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 그러니까 뭐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얻고 뭐 이런 뺏고 뭐 이런 정쟁이 아니라 정쟁에서 더 나아가서 일반 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면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걸 좁은 의미로 생각했을 때는 정치인들만의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정치인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생겨나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겨나는 모든 갈등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정치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나 또는 집단 간에 발생하는 대립이나 갈등을 해결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주된 질서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 라고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단결과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이 정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갈등이 없는 방향, 가급적이면 좀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정치가 이 정치인들의 활동에만 국한이 되었다라고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과거처럼 어떤 제국주의 사회나 전제주의 사회의 경우에는 정치인들의 활동에서 결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그냥 국민들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이 국민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만큼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어떤 결정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조금 까다로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뭐 개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정치인들, 정치권의 활동에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사회 전반의 활동으로 일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갈등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이전보다는 조금 커졌고 또 정부가 결정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정책의 어떤 시행 내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물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선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집단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각각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만이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국민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두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치 권력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국가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정치력이에요. 공식적인 정치력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정치력.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할 때 뭐 국민들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 그래 너네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건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선을 딱 그어줄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 자, 이러한 정치 권력은 한 나라에 뭐 2개, 3개 막 이렇게 복수로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권력은 국가에 의해서 독점으로 행사가 되고 또 정당성을 지닌 강제력에 의해서 행사가 된다. 정당성, 강제력인데 강제적으로 야 너넨 이렇게 해! 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 어떤 부당한 억압이 아니라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제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회 구성원 전체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뭐 약칭으로 정치 권력은 이제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통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독점적으로 행사가 된다. 대통령이 말을 했다 그러면은 뭐 그 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일단. 다음에 정당성을 지닌 강제력에 의해서 행사가 된다.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가 있어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국민이 나를 지지해 줬어. 내가 그로 인해서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부당하게 무슨 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뭐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정권을 빼앗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부당하게 가졌다라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지지한 다수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강제력을 행사했을 때에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그것이 어느 특정한 계층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그렇게 해야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사회 통합이나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국민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 이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없는 정치 권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저항과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이 국민의 저항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6월 항쟁,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난 것이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이제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정치 권력은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에는 뭐가 있느냐? 자, 우선 정치 권력의 획득이나 행사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얻는다든지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그래,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옳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대로 따라줘야 돼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 근거한 권력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밑도 끝도 없이 없는 세금 막 만들어가지고 막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긴다든지, 뭐 나라가 좀 부강해져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없는 세금 만들어가지고 야 이런 세금 내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이익과 공익을 해치지 않는,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네 편도 내 편도 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의 편도 되어서는 안 되고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만큼의 사람이 이익을 보지만 반면에 또 이만큼의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 그럼 피해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익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울질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피해를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러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내가 받는 피해 아니니까 뭐 나는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의 동의나 지지를 온당히 얻을 수 없을 테니까. 자,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획득이나 행사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어야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행사가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정당성에 대한 통제가 있습니다. 통제. 자, 정당성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해요? 정권을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싫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싫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항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불복종하거나 실력 행사를 통해서 저항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저항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요건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자, 이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정치 권력이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렇다더라 뭐 이런 설 가지고는 입증이 안 되고 명명백백하게 딱 그대로 드러나야지만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국가 권력의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걸 구제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했대. 이런 설 가지고는 막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너 정당성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근거를 딱 가지고 그 근거를 드러내게 해서 정치 권력이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이루어져가지고 당선자가 바뀌었어. 당선자가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권한을 행사를 해왔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저항권이 행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그 근거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과거에는 어땠느냐, 현재에는 어땠느냐. 과거에는 고대나 중세에는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건 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했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신이 부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항을 하는 행위는 왕에게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저항을 하는 거야? 그렇죠. 신에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신에게. 신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고대나 중세 시대에는 물론 인문주의 사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중세 봉건 사회가 등장을 했던 그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신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절대적인 존재였어.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거를 신이 내려준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람들은 살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권한 자체를 거역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근대나 현대에 와서는 사회 계약설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여기 이제 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engagement라고 하는 거예요. engagement. 이 engagement라고 하는 건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참여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성이 되었다? 시민들의 계약,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국가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어떤 정권이,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근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근대의 정당성 획득에 대한 사회 계약설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국가의 통치 기구는 크게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의회를 입법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회를 입법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입법부는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그리고 국회의원 29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300명에서 1명이 부족한 299명의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국정감사나 조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역할들이 이 입법부에서 담당이 되는 역할이에요. 다음에 행정부입니다. 이 행정부는 법률을,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제정을 한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인데요. 이 행정부의 우두머리,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전권을 담당을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국무총리가 있죠.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건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없는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가 좀 결합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으면서도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총리가 이 대통령과 그다음 각부 장관들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일들을 하죠. 또 각 부의 장관들이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 행정부를 뭐 줄여서 그냥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흔히 이제 우리가 정부 그랬을 때 좁은 의미의 정부는 요 행정부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행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사법부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구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떠한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법에 저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법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법부는 우리가 이제 법원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행정법원, 뭐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야 이제 좀 특수한 경우에 법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대법원이 가장 큰 사법부에서는 최고위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 그 어떤 기념식이나 국가 행사 같은 거 할 때 삼부 요인이 입장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부 요인. 삼부 요인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이렇게 세 명을 가리켜서 우리가 삼부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그맨 중에 뭐 감작골 3인방 뭐 이런 것처럼
국가 내에서 중요한 사람들, 3부 요인, 그랬을 때는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수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지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의 역할들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세 개의 기관이 전부 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정치 권력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나눠져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가리켜서 권력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 권력을 독립된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켜서 행사하도록 하는 원리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3부로 권력을 분산시켜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국가 권력을 이렇게 3등분을 해놨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절대 권력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꺼번에 정권을 잡는다.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내 맘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입법부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행정부나 사법부가 제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법부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죠. 행정부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입법부나 사법부가 제지할 수 있어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절대 권력의 등장을 방지하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치 기구 간에 어떻게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느냐?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고, 행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고,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처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국정감사나 탄핵 소추를 통해서 견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산을 1년 동안 행정부가 얼마나 잘 집행했는지 매년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이라든지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저 사람 대통령에서 아니면 국무위원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그 탄핵을 요청하는 행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경제를 보시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에 입법부가 동의하는 절차를 밟게 되죠. 다음에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법률안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 법률안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최종적으로 아주 극한의 경우에 행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다수당이 횡포를 부려가지고 어떤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법부도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방법 역시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행정부에 있어서 행정부가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이 사법부가 좀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갖는다. 다음에 사법부는 입법부를 견제하는 방법으로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의 내용이, 입법부가 만든 법률안의 내용이 적용을 하려고 해석을 해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더라. 그랬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할 수가 있고, 다음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으로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령이나 규칙, 처분 이런 것들을 내렸을 때 그러한 것들이 온당한지에 대해서 이 사법부가 심사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권한에 맞춰가지고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유지하고자 이 같은 견제 수단들을 갖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참여자 간의 관계를 한번 보시죠. 이 같은 입법부와 정치 참여자. 여기서 정치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입법부,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 대해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 있어서. 자, 우선 입법부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해가지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치 참여자들은 입법 청원을 해가지고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공청회, 입법 청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은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행정부와 정치 참여자, 그러니까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자, 우선 행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추구하고 또 다양한 정치 참여자들의 이익과 전체 이익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딱 내릴 때는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그 정책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 사람의 이익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가, 손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고 이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익을 최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뭐 손해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손해를 국가가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전체 이익의 조화를 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사법부와 정치 참여자. 그러니까 사법부와 정치 참여 방법을 보면 시민들은 어떻게 사법부에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권리구제를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작용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청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요청한다. 이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부나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제도가 있기는 한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르게 뚜렷한 제도가 있지는 않죠. 뭐 내가 뭐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정치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여론을 조직화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통치 권력에 의해서 통치 기구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행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정치 권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어떤 질서나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최근 사회에 있어서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서 정당성을 얻어서 행사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라든지 관련된 제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